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메리카와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여기 문제가 이제 단독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단독으로 나오진 않는데, 서양사라든지, 자, 이 고항을 이제 결합시켜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선택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응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제가 점검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12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먼저 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이 아메리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신항로 개척이 되기 이전, 자, 신항로 개척 이전, 요거하고 신항로 개척 후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항로 개척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마야 문명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자, 마야 문명. 이 마야 문명 같은 경우는 유카탄 반도 쪽에 있었는데, 지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지도를 가시게 되면은, 어딥니까? 뒷페이지에 자, 116쪽. 자, 116쪽에 가게 되면 이제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치 여러분들, 자, 한 번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아메리카라고 한다라면, 여기가 이제 멕시코 쪽이고요. 자, 멕시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가 하나 있어요. 자, 이 반도가 뭐냐면 바로 유카탄 반도입니다. 그럼 그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이제 발전됐는데, 자, 이게 이제 마야 문명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마야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멕시코 고원 쪽, 이 멕시코 고원 쪽에 자, 무슨 문명이 발전되냐면 아즈테크 문명. 자, 아즈텍이라고 할게요. 자, 아즈텍 문명이라는 게 발전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오늘날의 칠레, 페루, 자, 이쪽에 걸쳐 있는 이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자, 문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잉카 문명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무슨 문명이 있었다? 잉카 문명이라는 게 있었다. 자, 일단 위치 기본적으로 확인하면은 맨 위에 자, 멕시코 고원 쪽에 아즈텍 문명. 자, 그리고 유카탄 반도 쪽에 있었던 잉카 문명. 자, 그리고 안데스 산지에 있었던 자, 뭐가 미안해요. 요게 마야 문명. 안데스 산지 쪽에 있었던 잉카 문명. 그러면은 위치 자, 아즈텍, 마야, 잉카. 요 위치로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라고요. 각각의 문명에서 일단은 마야 문명에서 자, 눈여겨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요. 피라미드를 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야 문명에 자, 피라미드가 있었는데 이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니라 뭐라는 거? 신전이라는 거. 와우. 자, 무덤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떠올리는데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뭐였었습니까? 무덤 아닙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요? 신전입니다. 그러면 요 마야 문명을 그대로 계승한 게 누구라고요? 이쪽에 있는 아스텍 문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스텍 문명에서도 뭐가 보일 수 있다? 피라미드가 보일 수 있죠. 자, 그러면 피라미드, 자, 신전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집트와 비교했었을 때 얘들 같은 경우는 자, 몇 진법을 썼냐면 20진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몇 진법을 썼냐면 10진법을 썼는데 얘네들이 자, 20진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꼼꼼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집트도 태양력인가요? 예, 이집트도 태양력이죠. 얘들도 태양력입니다. 그래서 1년을 365일로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 자, 태양력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다. 이집트도 똑같이 태양력이었었다. 그러면 피라미드도 똑같이 있었다. 근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이고 얘들은 신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몇 진법? 10진법. 그 다음에 얘들은 20진법이었다는 거죠. 요걸 그대로 계승한 게 뭐라고요? 아스텍 문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명의 특징 자, 확인하시고, 이 마야 문명에서요.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티칼입니다. 티칼. 자, 티칼이라는 도시가 자, 마야 문명의 중심 도시고, 아스텍 문명에서는 테노치틀란이라는 도시가 이제 중심 도시고, 잉카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쿠스코. 자, 쿠스코가 그 중심 문명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쿠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계의 배꼽이다라고 불려지는 엄청난 크기의 분지 지형인데, 자, 안데스 산지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아무튼요, 쿠스코. 그리고 잉카 문명이 이제 안데스 산지의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열대 기후와 밀림 이런 거와 이제 맞물려서 깊은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문명이 파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에 의해서 여기가 발견되지 않은 그런 자, 문명 지역도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마추픽추 유적지죠. 이 마추픽추 유적지 같은 경우는 20세기 와서야 와,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이제 발견이 됩니다. 아무튼요, 마추픽추. 자, 그 다음에 쿠스코. 그 다음에 아스텍 문명에서는 테노치틀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티칼. 이 도시 이름 하나씩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마야 문명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서 문명이 쇠퇴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별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전염병이 돌았다. 근데 그 전염병이 뭔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이민족이 침략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문명이 쇠퇴가 되었다. 이민족이 누군지 몰라. 심지어 뭐도 있냐면요. 성욕 감퇴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욕이 감퇴가 되면서 베이비의 출산이 줄어들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명이 사라지게 되었다.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주장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학계에서 계속 대립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야 문명은 정확하게 어떻게 파괴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아스텍 문명과 잉카 문명은 자 여기에 있는 에스파냐의 코르테스 자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의 침략을 받았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잉카 문명 같은 경우는 피사로의 자 침략을 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코피가 났네요. 자 코르테스, 피사로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와 에스파냐의 피사로의 침략을 받았다. 결국은 여기 문명을 파괴한 건 누굽니까? 에스파냐네요. 그죠? 이 에스파냐가 몇 세기에? 16세기에 자 아스텍 문명과 잉카 문명을 파괴하고 이곳을 뭐 하게 된다? 식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로 개척 이전의 모습 대략 살펴봤고 이들이요 식민 지배를 받을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틴 아메리카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라틴 아메리카라고 표현하는데 멕시코 위쪽에 자 미국과 캐나다 여기는 뭐라 부르냐면 여기는 앵글로 아메리카라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미국이나 이쪽을 개척했었을 때 앵글로 섹슨족 즉 영국에서 들어온 애들이 여기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여기에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앵글로 아메리카.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 라틴족 계열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굴까요? 에스파냐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식민 지배는 자 브라질. 이 브라질은 자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자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습니다.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다. 그 다음에 아이티. 이 아이티 공화국 같은 경우는 섬나라죠. 자 여기 있는 섬나라인데 이 아이티 공화국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프랑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로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프랑스. 세 번째 간다라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즉 브라질과 아이티 공화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뭐 멕시코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쿠바라든지 자 이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누구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럼 지도에 표시해 볼게요. 아이티 공화국은 섬나라니까 요거는 프랑스. 됐죠? 자, 그다음에 브라질. 자, 브라질은 자, 누구의?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요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누구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여기에 있는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라로 개척 이후에 자, 이들은 뭐요? 식민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몇 세기 때부터? 16세기 때부터. 그 신앙로 개척이 끼친 영향을 잠깐 좀 설명을 하고 가면 문명이 일단 파괴됩니다. 그죠? 신앙로 개척이 끼친 영향은 문명이 파괴되었다. 그 다음에 당시 신앙로 개척 과정에서 유럽인들이 들어왔을 때 천연두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천연두가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이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 엄청난 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구 그래프가요. 이렇게 가다가 완전하게 이렇게 곤두박질 쳐버려요. 그러니까 요 곤두박질 치는 시점, 요게 몇 세기냐? 16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가 그대로 주어지는데 이 그래프의 밑에 명칭을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되냐면 멕시코 고원의 인구 감소. 그럼 무슨 문명 골라야 됩니까? 여기 있는 아스텍 문명을 고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칭에 뭐라고요? 안데스 산지의 자 인구 감소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무슨 문명? 잉카 문명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함정 자 빠지지 않길 바라고요. 세계사에서요 인구의 급감, 절대 인구가 이제 자 죽어나가는 인구의 급감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14세기 유럽에서의 흑사병, 그 다음에 16세기 아메리카에서의 자 여기 있는 천연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인구의 감소가 16세기에 나타나게 됐고, 그러면 당시에 유럽인들이 여기를 지금 뭐합니까? 식민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식민 지배하는데 은을 약탈할 거예요. 그럼 은광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노동력이 필요한데 원주민들이 다 죽어나갔다면서요. 그죠? 그럼 자 남아있는 원주민들의 노동 착취. 자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흑인 노예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에 있는 무슨 무역이라는 게 발달되냐면 삼각무역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삼각무역은 16세기에서 18세기 완전 말까지로 볼게요. 16세기 완전 말까지로 본다면 삼각무역은 노예를 잡아오는 자 그런 무역인데 어디에서? 흑인 노예들 바로 아프리카에서.
그러면 여기가 자 아프리카라고 한다라면요. 여기가 아메리카라고 한다라면 유럽인들이요. 유럽인들이 당시에 이제 여기 있는 뭐 에스파냐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애들이 노예 무역을 할 건데 유럽에서 일단 아프리카를 갑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뭘 잡아요? 흑인 노예를 잡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배에다가 싣고 그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이용해서 배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요. 아메리카까지 옵니다. 자, 그럼 아메리카까지 와서 노예를 팔아먹습니다. 노예를 이렇게 팔아먹고 여기에서 뭘 가져가냐면 은도 가져가고요. 또 열대 작물들. 자, 열대 작물, 사탕수수라든지 이딴 것들, 목화라든지 이딴 열대 작물들을 싣고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 가서 유럽에 또 파는 거죠. 유럽에 판 다음에 다시 아프리카로 갈 때 여기다 뭘 팔아먹냐면 무기를 팔아먹어요. 웬 무기? 자,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그 흑인 노예들의 부족 단위로 이제 막 살고 있는데 유럽인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지금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의 입장에서는요.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노예로 잡혔어요. 그럼 물어보겠죠. 너 노예로 팔려갈래? 여기 살래? 당연히 여기 살겠죠. 그러면 네가 살고 싶으면 다른 노예를 10명만 잡아와. 그럼 넌 살려줄게. 이런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웃 부족을 침략하는 겁니다. 같은 이제 흑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부족을 침략을 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공급해주고 자신들은 적용은 거기에 살게 되는. 그럼 이웃 부족이 어떻게 돼요? 복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상대 부족을 누르고 상대 부족을 눌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우수한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더 우수한 무기를 얘들이 갖다가 또 팔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 쓰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무기 팔아먹고 부족 간의 갈등, 그 부족 간의 싸움에서 노예를 잡아오게 됐고 그 노예를 갖다 아메리카에 팔고 자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을 이용해서 또 열대 작물을 가지고 사들여서 유럽에 와서 되팔고 다시 무기 팔아먹고 이런 형태의 삼각무역 여기에서 노예라는 단어 요거를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자 삼각무역 자 여기 있는 16세기에서 18세기 완전 말까지로 보자. 왜냐면 19세기가 되면 아메리카 아이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최초의 독립이 1804년 요 IT거든요. 요 IT 공화국이 최초의 독립인데 1804년입니다. 그 뒤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서서히 독립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가 되면 이들이 독립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노예를 더 이상 갖다가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삼각무역은 16에서 18세기 완전 말까지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다. 누구를 팔아먹었다? 노예. 그래서요. 이 아메리카에서는요. 혼혈족들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우리가 인디오라고 하거든요. 원래 처음에 콜럼버스가 여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인도 제도, 인도다라고 이제 자기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인도가 아니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인도에 사는 사람들 인디언. 여기는 라틴어로 인디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인디오라고 불려지는 원주민들과 유럽인들이 들어왔어요. 또 결혼하겠죠. 또 흑인들도 들어왔어요. 또 결혼하겠죠. 그래서 이러면서 다양한 이제 혼혈족들이 자, 증가가 되고 이게 신화노개척 이후 식민지배에서 나타난 결과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열대작물이라는 거를 이제 재배할 건데 이 열대작물 같은 경우는 그 플랜테이션이라는 그 대농장을 경영할 거거든요.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는 알맞은 기후, 이 알맞은 기후는 열대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적도 주변이죠. 열대기후고요. 또 유럽인의 자본과 기술, 그러니까 유럽인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여기를 식민지배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원주민들의 값싼 노동력, 이 세 가지를 결합시킨 대농장, 이걸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플랜테이션의 대농장에서는 이제 유럽인들이 원하는 목화라든지 사탕수수 이딴 걸 재배해서 유럽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탕수수를 대농장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농작물이 뭔가 필요한데 야 됐어 여기는 사탕수수 심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어떤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자 원주민들의 어떤 삶에 많은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준 대농장이 플랜테이션이었었던 거죠. 자, 이 정도 일단 말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은이 이제 약탈됐다. 그 은을 유럽으로 가져가요. 유럽으로 가져갔었을 때 가격혁명, 그로 인한 상업혁명이 벌어졌고 또 이 은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중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은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16세기 말에 기억나시나요? 장거정의 개혁정치 1조 편법이라는 게 나오게 됐고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때까지는 은을 메인 화폐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삼각무역. 이들이요. 이제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전개할 건데 독립운동을 전개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라면 배경에 미국의 독립혁명.
시민혁명이 자 성공을 한 겁니다. 위에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자극을 받겠죠. 자극을 받을 것이고 또 유럽의 자 지원도 있을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간다라면 멀로 선언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멀로 선언 1823년입니다. 그럼 멀로 선언은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이 미국 대통령 멀로가 뭐라고 선언했냐면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유럽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 아메리카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 고립주의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따로 유럽 따로 살자는 거야. 자, 고립주의 자 외교.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자 주장을 했어요. 야, 유럽 너희들은 이쪽에 간섭하지 마. 그러면 우리도 간섭하지 않을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나머지에 밑에 있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여기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많은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자 뭐 하게 된 겁니까? 든든한 후원자가 가졌다는 느낌? 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시 같은 아메리카네.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역시 땡큐. 라고 하면서 이들이 자 자극을 받고 독립운동이 더 활발해지는 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할 건데 최초의 국가가 누구냐면 바로 IT 공화국입니다. 자, 이 IT 공화국은요. 1804년이거든요. 그래서 1804년 이걸 눈여겨볼 건데 뭐냐면 이 1804년이 나폴레옹이 여러분들 황제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1799년도에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고 통령이 됐잖아요. 그랬다가 1804년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됐거든요. 그때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계승했습니까? 계승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폴레옹 법전에서 자, 법 앞에 평등 이걸 명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 얘네들이요 자극을 받은 겁니다. 어이 나폴레옹 네가 그랬잖아. 모든 사람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착취하고 지배하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자, IT 공화국이 독립하는 데 하나의 자극이 됐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는 거네.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았다. 조심할 거는요. 얘가 라틴 아메리카 최초 독립국가입니다. 최초 독립국가 1804년입니다. 흑인 노예들. 그 흑인 노예들의 자 반란을 통해서 독립을 하는데 그 반란을 주도했었던 독립운동을 주도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투생 루베르 티르. 자, 흑인 노예 출신의 투생 루베르 티르가 독립운동을 자 주도하게 되었고 최초의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더라.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멀로 선언에 영향받을 수 없어요. 그죠? 1804년 이미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로 선언에 얘는 영향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멀로 선언에 영향받은 게 아니다. 두 번째는 1814년도에 빈회의가 열려요. 그럼 1814년도에 빈회의가 열려서 자 1848년 요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빈체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빈체제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을 때 1848년까지인데 14년 어머나 근데 10년 전에 얘들은 독립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슨 체제에 대한 저항이 아니다. 빈 체제에 대한 저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출입니다. IT 공화국은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가인데 두 가지를 눈여겨봐라. 첫 번째는 멀로 선언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거. 됐죠? 자, 두 번째는 빈 체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투생 루베르티르 이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멕시코 갑니다. 이 멕시코 같은 경우도 1821년도에 독립을 하는데 멀로 선언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요. 시험에 실제 뭐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IT 공화국만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도 교재 113쪽에 가게 되면은 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독립 연도를 정확하게 한번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멀로 선언의 영향이 아니었었다는 것 정도만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출이고요. 됐죠? 그럼 멕시코는 당시에 이달고 신부가 있었는데 이달고 신부 이 이달고 신부와 자 모렐로스 신부란 신부가 있었어요. 이달고 신부 그다음에 모렐로스 신부가 자 무장투쟁을 합니다. 무장투쟁을 해서 결국은 자 독립을 이루어내게 됐고요. 그러면 신부님 이름 한번 기억합시다. 이달고 신부, 모렐로스 신부. 독립을 이뤄냈는데 당시에 독립을 이뤄냈었을 때 누가 다시 침략을 해오냐면 프랑스가 침략을 해와요. 그럼 프랑스가
1861년에서 1867년 자 이때 무렵에 자 침략을 해오는데 이 당시에 프랑스의 황제가 누구냐면 나폴레옹 3세입니다. 나3이라고 쓸게요. 나폴레옹 3사. 이 나폴레옹 3세가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되었고 집권 연장을 위한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1852년 나폴레옹 3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가 되어서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프랑스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러면서 대외 침략을 본격화하죠. 그래서 크림 전쟁에도 참전했고, 자 여기 있는 베트남을 개항시켰고, 자 러투 전쟁도 크림 전쟁이 러투 전쟁이지. 아무튼 크림 전쟁도 지원했고, 베트남을 또 개항시켰고, 여기에 있는 멕시코 원정으로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 원정은 결국 어떻게 되죠? 실패했죠. 그러면 멕시코 원정은 나폴레옹 3세가 실패한 겁니다. 나폴레옹 3세가. 그 얘기는 멕시코가 이걸 막아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멕시코가 막아냈다는 얘기죠. 당시에 이 프랑스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큰 활약을 했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디아스입니다. 디아스. 이 디아스라는 장군이 자 멕시코의 어떤 침략해온 프랑스를 격퇴하고 나름대로 정치적 위상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정치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867년도에 자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권이 수립되냐면 디아스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자 독재 정권입니다. 독재 정권. 그래서 디아스 독재 정권이 만들어졌고 이 독재 정권이 쭉 장기적으로 이어지다가 멕시코 혁명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래서 멕시코 혁명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자 디아스 정권이 자 무너지게 되는데 요 시점이 언제냐면 1910년입니다. 그러면 멕시코 혁명 1910년 당시에 이 혁명을 주도했었던 게 누구냐면 사파타와 판초비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타와 판초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 혁명이 벌어지게 되었다. 자, 사파타, 판초비아. 그러면은요, 멕시코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달고 신부의 무장투쟁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했다. 독립한 이후에 오랜 기간 식민지배를 받았다 보니까 정치적 불안정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는데 프랑스 당시에 나폴레옹 3세의 침략을 받았고 이들이 결국은 막아냈다. 그걸 막아내면서 활약했던 장군이 누구다? 디아스 장군이다. 그래서 디아스가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치에 욕심을 가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독재 정권이 이제 수립된 겁니다. 그 독재 정권을 타파하고 멕시코가 이제 민주화로 발전되는 하나의 계기가 멕시코 혁명인데 그 멕시코 혁명을 주도했었던 인물은 사파타와 판초비아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인물들 나라별로 조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간다라면 이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의 자 내분을 틈타서 자연스럽게 자 독립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럼 여긴 이 브라질 같은 경우 포르투갈로부터 지배를 받았고 민족운동을 자 주도했었던 이런 핵심적 인물 이게 교과서에 아예 언급된 게 없어요. 민족운동의 핵심 member가 없고 그냥 포르투갈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자연스럽게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다. 이 정도만 확인합시다. 그러면 요 나머지 국가 지금 이야기한 하이티, 멕시코, 브라질 요 나머지 국가는 대부분 자 누가 활약을 했냐면 시몬 볼리바르 자 그 다음에 산 마르틴 자 시몬 볼리바르와 산 마르틴이 민족운동을 이끌었는데 지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본다면 이 멕시코는 이달고 신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이티 공화국 얘는 투생 루베르티르 자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 포르투갈의 내분을 틈타서 독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쌤이 지금 이야기하는 자 여기 하이티 멕시코, 브라질 요걸 제외하면 전부 다 시몬 볼리바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산 마르틴의 활약을 통해서 독립을 했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반띵을 나눠서요. 반띵을 해서 요 남쪽은 주로 누가 활약을 했고 산 마르틴이 활약을 했고 북쪽은 누가 활약을 했다? 시몬 볼리바르가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누구로부터 독립하는 겁니까?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함정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바로 얘가 나옵니다. 호세 리살 그리고 아기날도. 아니 이게 뭔 말이죠? 호세 리살과 아기날도는 자 필리핀에서의 민족운동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함정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도 누구한테 저항했습니까? 에스파냐한테 저항했죠. 호세리살은 에스파냐한테 저항하다가 체포돼서 처형이 됐고 아기날도는 에스파냐에 저항도 했고 미서 전쟁 때 미국을 도왔으나 미국은 또 다른 식민 지배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미국한테도 저항했었던 게 바로 아기날도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에스파냐한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정으로 이름을 섞어서 출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문제에서 아메리카의 민족운동가가 나오고 아메리카의 문제에서 자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가 이름이 함께 이렇게 섞여서 출제가 되고 있다. 자 함정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 요 정도 마무리했고 이번에는요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쭉 볼게요. 자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신항로 개척 이전과 자 이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신항로 개척 이후에 자 이제 식민 지배를 본격적으로 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항로 개척 이전과 이후로 본다라면 이전에서는요 시험에 나오는 왕조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이렇게 가고 자 신항로 개척 이전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신항로 개척 이전에 북부 아프리카 자 그다음에 자 서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이렇게요. 자 서아프리카 자 그리고 동아프리카 이렇게 얘기한다면 동아프리카에는요 아프리카 동쪽에는 쿠시 왕국 악숨 왕국 이런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쿠시 왕국 자 그다음에 악숨 왕국 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얘들은 답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답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이들이 아프리카 동부 쪽에 있었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서아프리카 쪽에 가게 되면은 가나 왕조 자 그다음에 말리 왕조 이런 왕조들이 발전되는데 말리 왕국이라는 나라가 자 시험 문제가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말리 왕국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집권자에 누가 있었냐면 만사무사가 있었는데 다시 자 만사무사가 있었는데 이 만사라는 뜻은요 술탄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술탄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시 볼까요? 자 술탄이라는 용어 대신에 샤라는 칭호를 썼었던 게 어디입니까? 여기 있는 사파비 왕조 오늘날의 이란이죠. 자 술탄 대신에 샤라는 칭호를 썼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술탄과 같은 만사라는 뜻을 쓰는 자 표현을 썼던 나라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서아프리카의 말리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탄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사파비 왕조, 요거는 말리 왕국. 그러면 이 말리 왕국의 만사는 술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술탄 무사 이름이 무사인 거예요. 그럼 이 만사무사 당연히 얘들이 무슨 왕국이라는 겁니까? 이슬람 왕국이죠. 그래서 이 만사무사가 어디를 순례하냐면 메카를 자 뭐하고 온다? 순례하고 와요. 여러분들 그 이슬람에 5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지를 반드시 순례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만사무사가 당시에 메카를 순례하면서 수만 명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녀요. 수만 명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뭐 했냐면 금을 갖다 막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금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부를 축적해 있었던 당시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말리 왕국의 위치가 서부 아프리카라고 한다면 이쪽이잖아요. 여기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상무역, 이 대상무역이라는 게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뭡니까? 여기 있는 오아시스 이런 길목에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이런 무역을 대상무역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었던 거예요. 그런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막 금을 뿌리고 다닙니다. 자, 금을 뿌리고 다녀요. 엄청난 양의. 자, 요게 언제의 모습이냐면 요 시점이 바로 14세기입니다. 자, 세기 한 번만 더 확인하시고요. 이 중국에 왔었던 생목인 중에 이븐 바투타가 있잖아요. 이 이븐 바투타가 모로코 쪽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모로코 쪽 북부죠. 북부 아프리카의 모로코 사람인데 얘가 중국에 갔다가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있는 서아프리카에도 가요. 서아프리카에 가서 말리 왕국에 왔는데 당시에 만사무사의 동생을 만납니다. 만사무사의 동생을 만나. 그 얘기는 이븐 바투타가 몇 세기 사람이다? 14세기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메카를 순례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말리 왕국에서는 이제 그 세계 최대의 진흙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그 진흥 모스크에 뭐가 있냐면 젠나라는 동네에 모스크를 만들었는데 얘가 진흥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젠네 모스크라고 자, 표현을 할 겁니다. 젠네 모스크. 자, 그다음에 만사무사, 메카술레. 자, 말리 왕국 어디라고요? 서아프리카입니다. 알겠죠?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있는 쿠시 왕국과 악수 왕국은 문제로 출제되지 않는다. 나오면 무조건 답이 아니다. 자, 북부아프리카를 보겠습니다. 자, 북부아프리카에서 제가 여기만 볼 겁니다. 이집트 지역만 보겠습니다. 북부아프리카 이집트 지역만 보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정리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서남아시아 쪽에서. 자, 여기입니다. 북부아프리카의 이집트 지역 여기만 본다라면 맨 처음에 무슨 문명이 있었습니까? 자,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자, 그런데 누구한테? 아스리아한테 먹혔죠. 자, 아스리아한테 먹혔죠. 그런 다음에 아스리가 망했고 다시 이집트가 되죠. 자, 다시 이집트가 됐는데 자, 여기를 누가 먹었습니까? 아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먹었죠. 얘가 오리엔트 재통일이니까. 얘는 최초의 통일. 얘는 재통일. 그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먹었는데 얘가 누구한테 결국 망합니까? 알렉산드로스한테 망하죠. 그래서 자, 이 자리는 자, 무슨 산더? 자, 알렉산더 대제국이 들어서죠. 근데 알렉산더 대제국이 자,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다시금 분열되어서 여기는 또 뭐가 됩니까? 이집트가 되죠. 됐죠? 근데 그 이집트가 결국은 오랜 기간 버티다가 로마의 누구한테? 옥타비아누스한테 결국 먹히게 되죠. 무슨 해전? 악티움 해전. 그래서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로마에게 먹힌 겁니다. 그럼 이 자리는 자, 로마가 장악한 거죠. 근데 로마가 나중에 자,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졌을 때 자, 이 자리는 무슨 팀 제국?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 되죠. 근데 비잔틴 제국, 동로마의 영역이었었는데 이 비잔틴 제국이 계속 쇠퇴할 때 이슬람교가 만들어졌고 여기는 누가 먹었습니까? 자, 이슬람 세력들이 먹었죠. 정확하게 간다라면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자리, 이집트 지역은 정통 칼리프가 먹었습니다. 그죠? 그럼 정통 칼리프가 먹었고 정통 칼리프 이후에 자, 무슨 왕조? 우마이야 왕조. 그죠?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왕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자, 이 자리는 아바스 왕조 이렇게 이제 발전되죠. 그런데 그 아바스 왕조가 10세기에 분열됩니다. 10세기에 분열됐을 때 아바스, 부하이, 파티마.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요 자리에는 바로 파티마 왕조라는 게 들어섰죠. 이 파티마 왕조가 무슨 전쟁으로 쇠퇴가 됐고 십자군 전쟁으로 쇠퇴가 됩니다. 그럼 십자군 전쟁으로 쇠퇴가 됐을 때 새롭게 누가 만들어지냐면 아이유브 왕조라는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아이유브 왕조가 3차 십자군 전쟁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이들도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쇠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 다 끝나고 노예들, 이슬람의 용병, 노예들 중심으로 하는 왕조 바로 맘루크 왕조가 들어섰던 겁니다. 이 맘루크 왕조가 13세기에서 16세기, 이 16세기에 누구한테 먹힙니까? 셀림 1세, 즉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한테 먹혔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제국 자리입니까? 오스만 제국 자리죠. 자, 오스만 제국 자리인데 당시에 오스만이 19세기에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 프랑스의 침략을 막아줄 때 이집트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왔던 겁니다. 그 대가로 무함마드 알리, 이 무함마드 알리가 이집트의 태수로 임명이 됐고 그 이후에 그리스의 독립 전쟁,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뭡니까? 와하브 왕국을 멸망시킬 때 오스만 제국을 이집트인들이 계속 돕죠. 그 대가로 자치권을 획득하게 됐고 그 자치권을 획득한 이집트가 근대화 운동을 성공을 하면서 이집트로 이렇게 독립돼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집트가 독립돼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문제는 그 근대화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수에즈 운하라는 걸 뚫었죠. 그 수에즈 운하가 1869년도에 개통이 되는데 이걸 뚫으면서 영국에게 엄청난 차관을 끌어들이게 됐고 그 결과 뭐 하게 됐다?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예속이 됐죠. 그 경제적 예속으로 인해서 결국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랬다가 몇 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자, 이렇게 독립이 됐고 1956년 수에즈 운하에 대한 국유화 선언을 하면서 이제 독립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요. 지금 이야기한 요게 북부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집트 지역을 이야기한 겁니다. 북부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지역. 요 정도 확인하시고 북부아프리카에는요. 이쪽에 가게 되면은 뭐가 있었냐면 카르타고. 이 카르타고가 누구의 식민지 도시였었냐면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건설된 식민 도시였었는데 그 카르타고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페니키아인들이 무너진 다음에 페니키아인들 같은 경우는 아스트리아한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 얘들이 오리엔트 최초의 통일이니까. 그래서 페니키아가 무너지고 나서 얘들이 이제 독립된 국가로 이제 발전됩니다. 누가? 카르타고가. 원래는 도시였었어요. 식민 도시였었는데 이게 국가가 됐고 이 카르타고가 자 세력을 키워서 이렇게 발전되죠. 그랬다가 자 누구랑 싸운 겁니까? 바로 로마랑 이렇게 싸웠던 거죠. 이게 로마점 카르타고 전쟁, 즉 포에니 전쟁이죠. 그 포에니 전쟁으로 인해서 자 얘들이 패배하고 이 자리는 로마 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이 자리에 누가 들어서냐면 반다라 왕국이라는 게 들어섭니다. 반다라 왕국은 게르만족들이 만든 나라들 중에 이쪽에 있는 반다라 왕국이 만들어졌는데 누구한테 결국 먹혔죠?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한테 결국 먹혔던 이 자리, 여기가 바로 반다라 왕국입니다. 그래서 위치 이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로 개척 이후로 갑시다. 자, 신라로 개척 이후에 자 이들은 신라로 개척 이후에 유럽인들의 자 식민 지배를 자 받을 건데 그 식민 지배에서 요것만 갑시다. 신라로 개척 이후에 원주민들의 어떤 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갖고 갔죠? 데리고 갔죠? 여기 있는 아메리카. 그래서 아메리카의 노예로 갖다 팔아먹는 무슨 무역? 삼각무역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삼각무역.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아프리카는요. 성비 불균형. 주로 남성들을 많이 잡아가거든요. 노동력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물론 여성들을 잡아갔지만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됐죠? 부족 간의 갈등도 심화됐고 자 이후에 제국주의 자 침략. 제국주의 침략을 자 19세기에 받게 되는데 이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서 아프리카는 식민지 분할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할까요? 서양의 식민지 분할이 나타나는데 이 유럽 애들이요. 몇 개 국가가 나오냐면 7개 국가. 자, 7개 국가가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를 합니다. 그중에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는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요. 그 나머지 6개 국가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계속 하나씩 최근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서양의 자, 식민지 분할이 있었다. 그랬을 때 독립을 유지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독립을 유지한 나라. 그 독립을 유지한 나라가 누구냐면 라이베리아. 이 라이베리아는요. 1847년도에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건너온 노예들, 그러니까 미국에 자 가 있었던 흑인 노예들, 그들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자 여기다가 라이베리아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19세기에 서양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를 막 분할해서 나눠 먹으면서 야 이거는 미국과 관련된 나라 같은데 괜히 건드렸다 미국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미국 눈치를 좀 봐요. 그래서 라이베리아는 어쨌든 독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누구의 침략을 받았냐면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았는데 이탈리아의 자 침략을 받았는데 이 이탈리아의 침략에서 결국 당시에 메넬레크 2세 자 메넬레크 2세가 활약을 해요. 그리고 이 메넬레크 2세가 활약을 했을 때 2세의 활약 이럽시다. 무슨 전투가 있었냐면 아도와 전투. 이 아도와 전투를 결국은 승리를 거려요. 누가요? 메넬레크 2세가. 그래서 얘들이 자 뭐 할 수 있었다?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탈리아의 침략에서 얘들이 막아낸 겁니다. 이 전투가 뭐가 있었다고요? 아도와 전투. 그럼 당시에 이제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 아디스 아바바 조약.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디스 아바바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자 독립을 인정을 합니다. 누가? 이탈리아가. 알았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게. 물론 나중에 이탈리아가 다시 침략을 해요. 자 이탈리아가 자 다시 침략을 하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1935년에서 1936년 이때입니다. 즉 경제공황이 터졌을 때 그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침략전쟁을 하잖아요. 전체주의 국가들이. 그 전체주의 국가들이 침략전쟁을 했었을 때 이때는 결국은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한테 먹힙니다. 근데 그 전에는 메넬레크 2세의 활약으로 인해서 결국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에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누구요?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
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각 국가별 자, 민족운동을 좀 볼게요. 자, 민족운동을 보는데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했었던 이집트. 자, 그다음에 자, 수단.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 줄루 왕국이 있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활약을 했냐면 자, 아라비 파시아. 자, 아라비 파시아 기억나시나요? 이 아라비 파시아가 뭐라고 했냐면 야, 영국 간섭하지 마. 우리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 중이니까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고 저항했지만 영국이 무력 진압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의 독립운동가 아라비 파시아. 그리고 참고로 가신다라면 여기에 있는 뭡니까? 알 아프가니. 자, 이 아프가니는 이슬람의 어떤 민족운동. 그러니까 특정 국가를 위해서 자, 특정 국가만을 위해서 활동한 게 아니라 이슬람을 위해서 이제 활동했었던 민족운동가인데 이란 쪽에서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카자르 왕조. 카자르 왕조가 영국에게 담배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빼앗겼을 때, 자, 그거를 환수받아야 된다라고 저항을 하면서 자, 이슬람 상인들하고 함께 저항했었던 그 알 아프가니가 이집트에도 나름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튼요, 아라비 파시아 기억하시고요. 수단. 자, 무함마드 아흐마드. 이 무함마드 아흐마드가 마흐디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자, 이 마흐디 운동 이건 뭔데요? 이 마흐디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국에게 우리 수단을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자,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었던 겁니다. 자, 무함마드 아흐마드. 자, 마흐디 운동이라고 표현할게요. 마흐디 운동. 그래서 요 인물 나라별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수단은 여기 있는 이 영국의 자, 식민 지배를 자, 받는데 이집트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 밑에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식민지였었는데 이집트가 먹히면 수단도 함께 먹힌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줄루 왕국. 이 줄루 왕국은 당시에 샤카 줄루. 이 샤카 줄루가 영국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이산들 완화 전투. 자, 이산들 자, 완화 전투. 그러니까 줄루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과 줄루 왕국이 싸운 전쟁을 줄루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줄루 전쟁 중에 줄루 왕국이 승리했었던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이산들 완화 전투입니다. 자,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한 겁니까? 여기는 줄루 왕국이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줄루 왕국이 여기서 승리를 했는데 그 뒤에 결국은 영국이 최종적으로 줄루 왕국을 무너뜨려요. 됐죠? 그래서 누구의 식민지로 자, 전락하느냐? 영국의 자, 식민지가 됩니다. 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 아프리카 남쪽에요. 아프리카 남쪽에 줄루 왕국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줄루 왕국이 있었던 건데 영국이란 나라가요. 빈 체제. 영국이 빈 체제에서 여기에 있는 케이프타운. 요 케이프타운을 영국이 차지해요. 빈 체제에서. 됐죠? 사국 동맹의 멤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여기에 있는 이 아프리카 남쪽에는 네덜란드 계통의 백인들이 와 있었는데 네덜란드 계통의 백인들이 자, 보어인들인데 그 보어인들이 오렌지 공화국, 트란스발 공화국. 자, 이건 제가 제국주의. 1차 대전에서 잠깐 설명했었던 건데 그들이 이미 와 있었거든요. 그럼 오렌지 공화국, 트란스발 공화국 이런 공화국 백인들의 국가가 있었는데 빈 체제에서 케이프타운을 차지한 영국이 이 다이아몬드를 자, 확보하겠다라고 주변으로 세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얘들과 싸우게 돼요. 이 전쟁을 우리는 뭐 전쟁? 보어 전쟁이라고 하죠. 그 보어 전쟁에서 결국은 누가 먹힌 겁니까? 얘도 먹히고 얘도 먹힌 겁니다. 됐죠? 그리고 백인들에 의한 자, 오렌지 공화국, 트란스발 공화국 이것만 있었느냐? 아니죠. 원주민들에 의한 부족 국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주민들에 의한 부족 국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줄루 왕국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줄루 왕국을 침략을 했는데 처음에는 영국이 진 거죠. 무슨 전투에서? 이산들 완화 전투에서. 근데 결국은 뭐 하게 되었습니까? 여기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 전체를 다 묶어서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방. 자, 남아공을 이렇게 수립했었던 거죠. 남아공을 수립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방을 수립했었던 겁니다. 자, 영국. 두 번째,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이 리비아를 식민 지배했거든요. 자, 리비아를 식민 지배했었는데
이 리비아에서 자 당시에 알-무크타르의 저항이 있었고 이 알-무크타르의 저항으로 인해서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식민 착취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를 받긴 했으나 다른 나라들이 그 식민 지배에서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필요한 만큼 착취해 먹었잖아요. 그런데 리비아에서는 이탈리아가 원하는 만큼 착취를 못해 먹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리비아에서 알-무크타르가 자 끊임없는 이탈리아에 대한 저항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무크타르 이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됐었죠? 깨졌었나요?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메넬레크 2세가 이탈리아의 침략을 자 막아내면서 근대화에 나름 성공을 했죠. 그래서 독립을 유지했었다는 나라입니다. 독립을 유지했다. 자, 그 전투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도와 전투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지 맙시다 라고 약속했던 게 아디스 아바바주야. 그런데 그 약속을 깨고 결국 이탈리아가 나중에 다시금 침략을 합니다. 자, 언제 침략을 했냐면 1935년에서 36년까지 여기를 침략했고 이때는 이제 이탈리아한테 결국은 패배를 하죠. 아무튼 아도와 전투 확인하시고요. 자, 세 번째 봐야 될 게요. 세 번째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거냐면 여기다 옮길게요.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자,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어디를 건설했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식민지를 카메룬, 자 토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이 남서아프리카인데 남쪽 서쪽에 치우쳐 있는 남서아프리카인데 이게 나중에 나미비아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나미비아. 그 다음에 동부아프리카, 동아프리카인데요. 이 동아프리카 이름이 자 뭐로 바뀌냐면 탄자니아라고 바뀌어요. 탄자니아. 조심할 거. 지금 이야기하는 카메룬, 토고, 나미비아, 탄자니아 이거를 식민지로 건설한 거는 누구 때라? 빌헬름 1세 때입니다. 알겠죠? 빌헬름 1세 때고 자 재상이었었던 비스마르크와 함께 여기를 점령한 거죠. 그 이후에 빌헬름 2세가 이들에 대한 식민 지배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식민 지배를 하는데 자 착취가 워낙에 심해요. 그래서 이 나미비아에서 저항을 한답니다. 헤레로족의 봉기가 있었다. 헤레로족의 봉기가 있었다. 물론 이 헤레로족의 봉기를 자 뭐 한다고요? 무력 진압할 겁니다. 탄자니아에서도요. 독일에 저항을 했는데 이 운동을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마지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마지마지 운동. 어쨌든 자 독일은 이들을 자 무력 진압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마지마지 운동 요거하고 아까 수단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무함마드 아흐마드가 주도했었던 마흐디 운동이 있었죠. 그럼 마흐디 운동과 명칭을 좀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자 나미비아에서는 헤레로족의 봉기가 있었다. 자 요거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지는데 쌤이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면 나라별로 누구한테 저항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영국이 누구누구를 지배했느냐.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누구누구를 침략하고 지배했느냐. 그 다음에 독일이 누구누구를 지배했고 그 저항운동에는 뭐가 있었냐.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깔끔하게 자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마무리가 됐고요. 교재 한번 가볼게요. 교재 가시게 되면은 112쪽에 마야 문명, 마야 문명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자 티칼 밑줄으시고요. 티칼 말고요. 치첸 이트사라는 도시도 자 문명이 번영을 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자 함께 밑줄으십시다. 자 2번 밑줄으십시오. 이십진법. 자 그 다음에 태양력 피라미드가 있나요? 예, 첫 번째 줄 피라미드도 밑줄으십시오. 이 피라미드는 신전이라는 거. 자 요 마야 문명을 그대로 계승한 게 뭐라고요? 아스텍 문명입니다. 아스텍 문명에서는 2번 밑줄으십시오. 테노치티틀란. 자 도시 이름.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밑줄으십시오. 코르테스한테 망했습니다. 잉카 문명 갑니다. 잉카 문명은 수도 이름 쿠스코 밑줄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마추픽추 유적지 그것도 사진 자료로 잘 나오니까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징에 내려가시게 되면은요. 특징에서 시읒번에 요 키프라는 단어가 잘 나오는데 키프는 뭐냐면 매듭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프를 이용해서요. 매듭을 촘촘하게 매고 그 다음에 몇 개의 매듭을 맺는지 이걸 서로 약속을 한 거죠. 뭐 매듭을 2개 묶으면 사랑한다. 뭐 3개 묶으면 이혼하자. 뭐 이런 식의 자 매듭 문자를 자 사용했었다는 거. 그게 키프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밑 찍으십시오. 피사로한테 망했네요. 신라노 개척 이후에 식민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중에 4번 밑 찍을게요. 금과 은의 약탈. 특히 은. 그 은이
유럽에 끼친 영향, 가격혁명. 중국에 끼친 영향, 아하, 1조 편법이라는 세금 제도가 개편이 되었다. 플랜테이션 제목 밑줄으시면 되고요. 알맞은 기후, 유럽인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 이 세 가지가 결합된 대농장을 플랜테이션이라 한다.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요. 핵심 체크 쪽에 노예무역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 노예무역은 누가 이제 주도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라틴 아메리카 민족운동으로 가시게 되면은 IT 공화국 별표. 자, 멕시코의 독립. 자, 기억번 밑줄으시고요. 브라질은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멀로 선언 밑줄으시고요. 크리오요의 활약이 나오는데 이 크리오요의 활약에서 시몬 볼리바르가 대표적인데 산마르틴 크리오요. 자, 그때 이 크리오요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에스파냐의 혈통이에요. 즉 엄마와 아빠가 에스파냐 사람입니다. 에스파냐 사람인데 태어난 거는 에스파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메리카에 와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에스파냐에 왔는데 때마침 거기에서 베이비가 나온 거죠. 그 베이비가 바로 크리오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오요는 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과 비교했었을 때 약간 보이지 않는 차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런 촌놈 이런 보이지 않는 자기들 간의 차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크리오요가 본국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민족운동을 이끌어 갔었던 겁니다. 밑에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에서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서 기억번하고 니은번을 밑줄으십시오. 자, 쿠바를 미국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미서전쟁에서 필리핀하고 쿠바를 뺏겨요. 누가? 에스파냐가. 그래서 쿠바를 식민 지배를 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독립을 시켜줍니다. 독립을 시켜줬지만 쿠바에 대한 내정 간섭을 계속 이제 미국이 하는 거죠.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야기 오른쪽에 핵심 체크줄 보면 콜롬비아. 이 콜롬비아로부터 파나마가 독립해서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파나마가 독립해서 빠져나갈 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미국에게 이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로부터 파나마가 독립해서 빠져나갈 때 파나마 운하 있잖아요. 그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어떤 관리 이거를 미국한테 준 거예요. 자, 미국아 내가 파나마 운하 관리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 독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안 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멕시코 혁명 사람 이름 밑줄으시면 되고요. 자,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 아프리카 신라개척 이전과 신라개척 이후가 나오는데 그중에 아프리카에 세워진 이슬람 국가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는 제가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맘루크 왕조라는 거 디귿번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는 니은번 별표하겠습니다. 말리 왕조에다가 별표하십시오. 말리 왕조. 그 다음에 이제 노예무역으로 많은 흑인들이 이 아메리카로 팔려 나가고 있다는 거 됐습니다.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은 제국주의 침략에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식민 지배를 하는데 옆에 핵심 체크 쪽에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에서 7개의 나라가 식민 지배를 합니다. 그중에 에스파냐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민족운동으로 갑시다. 민족운동에서 이집트 쪽에 아라비 파시아 밑줄으시고요. 수단에서는 무함마드 아흐마드 밑줄으시면 되고요. 자, 리비아는 알 무크타르 사람 이름 밑줄으시면 되고요. 알제리는 밑줄 긋고 없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요. 메넬레크 2세 그리고 아두아 전투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줄로 왕국에서는 전투 이름 하나만 체크하십시오. 이산들 완화 전투 체크하시면 되고 뒷장에 나미비아에서는 헤레즐 개봉기 탄자니아에서는 마지마지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 밑에 쭉 내려가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하는데 특히 1960년도에는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려질 만큼 많은 나라들이 그 해에 동시에 이제 막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해라는 호칭을 받기도 하였다더라.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때 흑인, 백인 분리 정책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심화되어 있었는데 그 흑인과 백인에 대한 어떤 분리 정책을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도로 하나를 놓고 왼쪽은 흑인들이 거주지 오른쪽은 한쪽은 백인들이 거주지 그래서 그걸 인공위성의 사진으로 찍으면은 한쪽은 엄청난 대규모의 저택들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무허가 판자촌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양극화의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인공위성 사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불평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아무튼 그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흑인 백인 분리 정책 차별 정책을
흑인 대통령, 와, 1994년도에 넬슨 만델라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요거를 폐지해놨습니다. 폐지해놨지만 이 격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죠. 아무튼요, 넬슨 만델라 이름 체크하시고요. 밑에 오세아니아와 관련된 거는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세아니아는 뉴질랜드라든지 자, 호주를 말하는데 자,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탕고드라 1번 왕별표 하시고요. 오른쪽에 탕고드라 2번, 자, 세기로 확인하십시오. 16세기입니다. 탕고드라 3번에서 보시면은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는 마야 문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스텍 문명에도 있다는 거. 자, 탕고드라 4번에서는요. 탕고드라 4번에서는 서아프리카의 말리 왕국 별표하시고요. 동아프리카에 찾았나요? 동아프리카의 악수만국을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악수만국은 디귿번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교를 수용했다. 그러니까 얘들이 로마의 어떤 내정 간섭을 받았던 겁니다. 누가? 악수만국이. 자, 그 정도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뒷장 넘어가게 하면은요, 멀로 선언 보이는데요. 1823년 이 멀로 선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게 뭐냐면 바로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나 유럽에 간섭할 거야. 이게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죠. 자, 탕고드라 6번 말리 왕국 별표해 두시고요. 탕고드라 7번 헤레르기의 봉기. 자, 독일에 의한 무력 진압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읽어보십시오. 뒤에 확인 문제 정답, 확인 문제 체크하시고 마지막 남은 게 러시아인데 교과서는요, 러시아의 단원이 따로 없어요.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선생님은 러시아 문제도 이제 종종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이미 좀 배웠었던 것들이네요. 예를 들어 절대왕정과 관련된 표트르 대제. 이 러시아 지금 우리가 다 배웠었던 거 아닙니까? 요것들이 다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그걸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강의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되면 이제 개념 강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마지막 강의에서 뵙겠습니다.